자, 오늘의 주제 두 분과 함께 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금 말고 엔화 뭘까? 바닥 뚫린 슈퍼엔저. 지금 엔화가 3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달러는 계속 강세를 기록하고 엔화는 약세를 기록하면서 160엔까지 엔달러가 갔습니다. 162엔까지 제가 봤었는데 지금은 어떤 수준인지 모르겠네요. 1990년 4월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 이 슈퍼엔저 현상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쌤 정현두님 그리고 박종훈 YMG 글로벌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 엔저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몇 달 전부터 이미 나와가지고 그렇죠. 엔화로 미국채 사자, 뭐 엔화를 모으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분들 다 물려버렸어요. 물린 정도가 아니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호랑이한테 물린 것보다 더 아프다고 최악의 그랬어요. 경우는 이제 네. 금방 말씀하신 대로 네. 엔화 기반으로 미국 국채를 사신 거. 네, 지금 이제 금리가 다시 오르면서 국채 가격이 떨어졌죠. 그리고 엔화가 떨어지면 환차손까지 발생하면서 지금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엔화가 이렇게 약세를 기록한 게 사실상 우리 그 개인 투자자가 제일 이해하기 힘든 거 복잡한 게 이 환율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맞아요. 요거를 메커니즘적으로 좀 알기 쉽게 직관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관 투자자들도 환율은 어렵습니다. 환율 어려워요. 환율은 뭐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 하다못해 뭐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그 외에 뭐 수익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라도 있는데 환율이라는 거는 이제 어느 상대편이 어느 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를 다 봐야 되다 보니 이거는 정말 예측의 영역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렇죠. 예.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이런 단어도 그래서 엔화가 절로 옮겨가서 수익을 내서 어떻게 돌아온다 이거 복잡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요것만 봤을 때 엔화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이게 우리나라는 무슨 상관이 있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만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점심시간에 엔화 요즘 엔저 아니야? 이런 얘기했을 때 부장님이 술자리에서 술자리에서도 한마디 할 수 있죠. 한마디 할 수 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종훈 팀장님이 네. 엔화 환율 추이부터 먼저 설명을 해 주신다면. 네, 지금 사실 엔화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4월 말이었죠. 그때 당시에 정부의 개입이 들어가게 되면서 일부 하나로 따지면 85조 원 정도를 쏟아부어서 그걸 한 2달 정도 유지를 했습니다. 물론 그 2달 정도 유지를 했는데 이 시간을 좀 끌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전략을 통해서 그 자체도 먹히지가 않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 나오게 되면서 지금 정말 엔화가 폭락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지금 160엔을 지금 뚫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사실 지금 아마 엔화 추이를 좀 보고 계신 분들은 네. 이런 차트를 많이 보실 거예요. 네, 과거에 이 부분 보게 되면 4월 초입니다. 이때가 뾰족 이제 그 뿔을 하나 만들고 쭉 내려가는 그런 부분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이때 160엔을 찍고요. 153엔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85조 원을 때려 박아서 7엔을 떨어뜨렸어요. 근데 그러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박스권을 유지해서 엔화의 안정세를 좀 우리가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일본 정부에서. 하지만 이 부분을 뭐 그대로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161엔, 그러니까 1달러 대비해서 엔화가 지금 161엔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 최근에 이러한 상승세가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음 한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게 38년 만에 최악의 엔화 폭락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가파르기가요. 사실 2020년, 2021년부터 시작이 돼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기울기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완전 가파르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큰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 이 가속도가 붙게 되면 이게 지금 일본 정부에서 어떻게 이거를 컨트롤해야 되느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지금 엔화 폭락을 우리가 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하나만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이번에 지난주 PC가 발표했어요. 네, PC가 발표되면서 미국 내에서는 야, 우리 이제 금리나 언제 좀 올 수 있지 않을까? 할수 있지 않을까? 인플레이션 이제 잡히고 있는 것 같아.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어. 자,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와야 될 텐데, 자,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지난주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랐어요.
CPC가 괜찮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 부분이 뭐 토론에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뭐 국채 시장이 좀 움직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일각에서는요. 이게 또 일본에서 엔화 방어를 위해서 미 국채를 파는 게 아니냐. 뭐 이러한 약간의 음모론 비슷하게도 나오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지금 국채 금리가 올라가야 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아니면 지금 이번 주에 나오는 실업률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제조업에 관련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뭐 우리가 약간의 우려가 좀 있다 보니까 실업률 특히나 실업률이 좀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채 금리가 좀 움직인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야 이게 혹시나 또 엔화 방어를 위해서 일본이 달러를 팔다 보니까 국채 가격이 내려가고 상대적으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나온 게 아니냐라는 그러한 음모론도 있다. 자 이렇게 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가 되는 걸 막으려면 달러로 엔화를 사야 되는데 그렇죠. 달러가 뭐 어디 나옵니까? 그러니까 국채를 팔아야 돼. 팔아서 달러를 마련하고 그걸로 엔화를 사서 엔화를 올리는 그런 모종의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건 이제 차후적으로 이제 확인을 좀 해야 될 부분일 맞아요. 것 같고 일단 엔화니까 일본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렇죠. 네, 그 좀 전에도 85조를 이제 퍼부어서 7엔을 떨어뜨렸다. 근데 일본의 숙제는 사실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엔화 강세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고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나빠지면 엔이 오히려 더 강해지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네. 엔캐리 트레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요걸 좀 벗어나야 일본병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아베노믹스였고 그때부터 아까 준비한 그래프처럼 급등을 좀 했던 모습이라서 지금 일본이 과연 진짜 엔저를 너무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건 맞는 건가라는 이제 의심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얼마 전에는 이제 물가가 올라가니까 엔저가 이제 그 물가를 더 자극하니 이걸 좀 컨트롤 해달라는 그 메시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본은 디플레이션을 이제 벗어나야 되는 게 가장 큰 숙제인데 그렇죠. 차라리 인플레이션을 약간 수용하더라도 엔저를 좀 어느 정도 놔둔다면 그것도 하나의 나쁘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일본의 의지가 생각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미국은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일본은 금리를 올릴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은 점점점 신중해지고 있고 근데 일본은 신중해지는 미국을 보면서 자기들도 신중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올려줄 애들이 별로 의지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럼 이 정도 오를 줄 알았는데 이 정도라면 기대감을 다 뱉어내야 되잖아요. 그게 엔저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오케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포문을 여는 거는 38년 만에 엔화 가치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여기까지만 알면 될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건 그래서 왜 엔저가 중요한데 이게 어떤 현상이 있길래 슈퍼 엔저가 무슨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생각했을 때 엔저면 일본 여행 갈 때 싸고 그렇죠. 그건 좋죠. 그리고 일본의 뭐 토요타나 뭐 다른 IT 기업이나 여기서 수출하는데도 달러가 높으니까 더 많이 돈을 벌고 환차익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은 엔저가 그들한테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왜 이게 전 사실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죠?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일본하고 한국이 수출 품목이 굉장히 많이 겹쳐요. 현대자동차도 있고 도요타도 있듯이. 그래서 엔저가 되면 대부분의 경우 우리나라한테 좀 좋지 않았었습니다. 아마 가격 경쟁력이 밀릴 수 있다 이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환율이 이 정도로 높고 그리고 엔이 이렇게도 약한데도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되고 있어요. 이거는 또 새로운 뉴노멀이 아닌가. 일단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반도체하고 자동차 수출이 꽤 괜찮아서 지금 예전 같으면 환율이 지금 1,400원을 거의 와 있는데 이 정도면 이제 당장 IMF 얘기 나왔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뭐 오히려 수출주들이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엔저가 저렇게 됐는데도 우리가 큰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 국제 분업이 좀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네. 환율 레벨이라든지 그리고 엔과 원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재정립되는 사이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박종훈 팀장님은 어떻습니까? 엔저 현상이 미치는 영향. 예, 뭐 지금 앞서 뭐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엔저가 된다면 일본 입장에선 수출 기업들은 당연히 좋겠죠. 예, 왜냐하면은 뭐 여러 가지 정말 이제 저렴한 그런 엔
저로 인해서 이제 수출되는 그 달러를 또 벌어들이는 그 환차 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내수에 있어가지고는 정말 힘들잖아요. 지금 뭐 그냥 우리가 뉴스만 보더라도 외국인들은 일본에 여행을 쉽게 갑니다. 네. 너무 싸니까. 근데 일본 사람들은 반대로 나가기가 힘들어요. 예, 워낙 지금 엔저 현상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 여러 가지 뭐 임금 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있겠지만은 그 내수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조금은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관광 산업 자체는 뭐 다르게 볼 수도 있고 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한국과 이제 일본의 어떤 수출품이 많이 겹친다고 했는데 사실 엔저가 이렇게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 왜냐하면 수출 기업이 워낙 싸게 나갈 수가 있으니까 우리 기업이 좀 좋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조금 다른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은 저도 예 그렇게 이제 지금의 참 특이하네 예, 이렇게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 외에 사실은 전반적인 자산 가치가 이제 하락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다른 데로 번져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이 좀 있습니다. 예, 있다 보니까 이런 엔저 현상에 대해서 많은 국제적으로 그리고 준기축통화라고 보여지는 안전자산이라고 우리가 보여지는 이러한 기축통화가 준기축통화죠.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훼손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적인 부분이나 여러 이제 자산 가격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엔화랑 위안화 여기와 우리 원화도 같이 동조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 엔 저가 심화되면 우리도 지금 1,400원 근처에서 간당간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고환율에 대한 피해를 우리도 입을 수 있다. 그렇죠. 특히나 영향이 분명히 우리처럼 있죠. 원자재 많이 수입하고 그렇죠. 또 이제 석유 많이 수입하고 이런 나라들은 달러로 이걸 사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환율이면은 이런 원자재 사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수입품에 대한 부담감, 그런 물가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어지면서 내수 침체까지 이어질 수 있고. 일본도 지금 내부 사정이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환율이라는 게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이렇게 과격하게 움직이면 네. 그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수출 기업들은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다 수출로 먹고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반인들이 수출하고 관련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다 보니 그 지금 현재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굉장히 좀 낮은 낮죠. 상황인 게 지금 최근에 일본의 뉴스는 참 재밌는 게 임금 상승이 30 몇 년 만에 최대치가 나왔어. 근데 실질로 보면 또 최저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물가를 생각하면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관광 산업이라든가 수출과 관련된 사람들은 호황을 즐기겠지만 그게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질 소득 하락을 겪고 있거든요. 그리고 관광도 올 땐 좋았는데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 후지산 입장료를 한 3배 올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오버투어리즘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내부에서도 좀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이 대외 자산이 제일 많은 나라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엔저가 되면 그 자산에서 수익률이 1% 나왔을 때 N이 1% 더 빠지면 2%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미 돈이 있는 시니어들한테는 이제 기회가 되겠지만 만들어 가야 되는 청년층한테는 조금 또 빈부격차를 좀 세대 간 그 갈등을 좀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도 지금 연금 문제로 고민이 많잖아요. 네. 일본도 지금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엔저면 우리나라 원화도 약세, 달러만 강세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되기 때문에 지금 모든 건 달러가 강해서죠. 38년 만에 이 엔저 현상이 우리한테도 악영향을 끼치는 거고 저런 현상이 계속 지속된다면 우리나라도 환율이 계속 고환율 1,400원대 전후로 해서 놀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엔저 현상이 미치는 영향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예. 이게 엔화 약세가 계속 지속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 지금 사실 지금 국내 투자자분들이 엔화 환차익을 좀 노리는 투자도 많이 하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이 약세가 뭐 지속된다 안 된다라는 건 정말 이 환율이라는 것 자체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엔화 약세는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미국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 견고한 GDP를 어느 정도 확보한 이제 어떤 경제 성장률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난 1분기 보게 되면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또.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의 격차가 일어나고 또 금리라는 것 자체는 그 통화의 가치라고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사실. 근데 지금의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3번 하겠다 또는 1번 하겠다 여러 가지 이러한 뭐 이제 변동성이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또 어떤 얘기를 합니까 요즘에 데이터에 의존하겠다 본인도 모른다는 거야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에 의존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일본도 지금
뭐 정말 이게 하루하루가 예, 정말 끔찍한 그 하루를 지날 것 같은데 자 이러한 부분을 지금 국내 투자자분들도 많이 엔화에 대한 환차익 특히나 엔화를 가지고 미국 국채 왜냐하면 국채 수익률이 이제 점점 떨어지게 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이러한 환차익도 노리고 채권도 올라가는 이런 양극단의 어떤 두 배로 예, 수익을 내는 이러한 부분의 스마트머니라고 그때 당시에 스마트머니라는 표현을 썼어요. 야 정말 똑똑하다. 어떻게 이게 두 개를 다 먹을 수 있을 생각을 했지? 환차익까지 같이 그렇죠. 얻는. 예, 근데 지금 이게 과연 스마트머니일까? 예, 이러한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최근에 뭐 좋지 않은 상황인 건 맞습니다만. 아니 근데 엔화 예. 약세를 일본 정부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 쉽게 생각하면 네. 그냥 금리 살짝 인상하는 척하거나 할 인상하면 수는 안 되나?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일본의 상황이 일본의 상황이 지금 복잡합니다, 금리 지금. 인상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왜요? 일본이 빚이 너무 많잖아요. 빚이 많아서.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높아진다는 건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좀 물가나 엔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금리 부담을 좀 낮춰주는 게 저금리로 가겠다. 특히 이제 그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어르신들이 다 금리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금리를 좀 다운시키고 물가는 어느 정도 포기를 용인하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표수가 노인층이 더 많은 게 일본이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그리고 정부 GDP 대비 뭐 정부 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 일본인데 네. 거기서 우리랑 똑같이 뭐 0.25%를 올린다 하더라도 이자 부담이 원금이 다르니까 그러면 실컷해서 이자 내면 이게 경제 성장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본은 기본적으로 일단 빚이 많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일본 디플레이션을 나서야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미국처럼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그렇게 금리를 끌어올리는 게 지금 전 세계가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온 상황에서 지금 뒤늦게 올리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것도 좀 있죠. 정상화시킬 필요는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환영하는 입장인데 그렇죠. 예. 지금 디플레 때문에 뭐 잃어버린 10년, 20년 뭐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오는 건데 겨우 찾은 것 같은데 다시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죠. 금리 인상을 자칫 잘못해서 했다가 네. 엔화 약세 뭐 이런 거는 해결될 수 있더라도 갑자기 또 다시 디플레로 빠져버리고 경기 그렇죠. 침체에 빠져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만든 엔화 약세인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돈세님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걸 보셨나 봐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또 정리를 했습니다. 예, 일본 엔화 악순환 고리인 이유 요건가요? 그렇죠. 이게 진짜 말씀하신 거를 제가 어떻게 보면은 뭐 글로 정리했다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예, 그래서 일본 엔화 악순환 고리인 이유, 악순환 고리죠 이게. 제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정부의 역대급 부채.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쉽게 올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이 엔화 엔저 현상은 금리 차 때문에 일어나는 게 이제 가장 주요 원인이잖아요, 사실. 그 외에 뭐 경제 성장률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그 안에 붙을 텐데 지금 역대급 부채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리는 그런 상황. 그리고 제로 금리 상황에서도 네. 일본 예산의 4분의 1을 부채 갚는 데 썼어요. 자, 그렇다면 그래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의 만약에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는 그 부채에 대해서 그 차입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느냐.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 거죠. 일반 가계로 치면은 월에 200만 원 버는 가장이 한 50만 원 정도를 그냥 냈어. 네, 빚 제로 갚는 데 금리일 썼다? 때도. 네, 제로 금리일 때도. 근데 만약 금리를 올리게 된다. 뭐 심지어 0.2%, 0.1% 올려도 그분들께서는 엄청나게 2배, 3배씩 올려가지는. 덩어리가 크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러니까 일본 상황에서는 고민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야, 일본 정부 미국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다는데 달러를 팔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달러를 팔게 되면 채권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만큼 그렇죠. 시장에 이제 돈이 많이 풀리니까 채권 가격은 내려가고 채권 금리는 올라가죠. 올라가죠. 그러면 이게 다시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금리 차가 또 벌어지니까. 또 자기 거 팔아서 자기 자산을 까먹는 일이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제가 아파트가 10채 갖고 있는데 네. 그쪽에 급전이 필요해서 하나를 좀 급매로 내놨어요. 한 채를 팔렸지만 실거래가가 내려가니까 나머지 팔지 않았던 9채 실거래가도 같이 내려가는 같이 거잖아요. 내려가네요. 예, 그러니까 연동돼 있군요. 하루 만에 던질 게 아니라면 네.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 문제는 미국 채권을 산 자금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트리플 A 이상의 안전자산인데 네네네. 미국 채권 팔아서 뭘 살 거냐에 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진짜 어떻게 뭐 오도 가도 못하는 악순환이죠. 상황이네요. 예.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초저금리, 그러니까 거의 마이너스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 시기에 가계 대출,
근데 이게 금리 인상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무너집니다. 이게 가계가 이걸 버티기가 정말 힘든 상황에서 가처분 소득 자체가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 금리 차를 또 줄이기 위한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 일본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금리 인하를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악몽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몽의 디플레이션의 사이클이 재현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걸 잡겠다고 하는 건데 자산 가격이 하락이 되는 거죠. 결국에. 자, 그렇게 하면 소비 위축이 되고 또 설비 투자 감소가 되고 구조 조정이 일어나고 그게 고용으로 또 넘어가고 네. 고용 감소, 실업률 증가, 그럼 다시 경기 침체가 되고 다시 자산 가격이 하락되는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그 사이클이 돌고 있으니까 또 잃어버린 10년이 자칫하다 올 수 있어서. 네, 지금 과거에 그런 많이 피를 흘리면서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해왔고 지금 정부에서 개입하는 그런 엔저 이 상황에서 마저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금리를 올린다 이거 하나로 볼 수 있는 부작용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야.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지금 쉽사리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미 대선이 남아 있어요. 대선. 네. 근데 지금 만약에 예를 들면 일본에서 정부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네. 미국 국채 시장이 조금이라도 흔들리거나 아니면 금리가 조금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도 그렇게 크게 반기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압박 엄청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대외적인 부분, 외교적인 부분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국제 정치적으로도 엮여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 뭐 미국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도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게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일본 내부만 보더라도 일본이 지금 최근에 해왔던 행동들을 보면 뭐 증시 밸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자산 가격이 우상향한다는 걸 다시금 보여주려는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어요. 일본 같은 우리는 이게 그 체감이 돼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90년대부터 25년 동안 주가가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 최근에 좀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것도 뭐 사실 어르신들 잘 안 믿어요. 이거 올림픽 때문에 잠깐 오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자꾸 내려간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그게 디플레이션이잖아요. 요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좀 투자를 좀 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게 주식은 밸류업이고 부동산도 사실 엔저도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거든요. 지금 사실 잠깐이긴 했지만 전고점을 찍었지 않습니까? NK가. 근데 사실 달러 베이스로 보면 아직 남았어요. 그만큼 엔저로 자산 가격 부양에 힘을 쓰고 있다는 게 양측에서 다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 레벨을 생각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엔저를 가져가서 이 정도 그 자산 가격을 또 올리고 싶어 했고 그렇다고 해서 엔이 계속 약해질 거냐 그건 아닐 겁니다. 대신에 이 밴드가 박스권에 좀 올라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그걸 좀 올라갔다고. 그래서 지금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보통은 옛날 생각해가지고 요 정도까지 약해졌으니까 뭐 과거처럼 돌아오면 꽤 이 정도의 수익률을 낼 거야 생각하시는 건 자연스러운데 네.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출 필요가 있어요. 그 박스권 자체가 상단으로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미 벌써 눈높이 자체가 그렇죠. 레인지가 엔이 다시 강해진다 하더라도 그 강해지는 종점이 과거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 뭐 150, 140, 130, 120 막 이렇게 뭐 내려오는 옛날 거를- 생각하면 조금 곤란하다. 이런 거죠. 기준치를 조금 높게 그렇죠, 잡아야 된다. 그렇죠. 그것도 저도 완전히 동의를 합니다. 네. 그 자체가 사실 과거의 제로 금리 상황에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엄청나게 급격하게 올렸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그럼 과거 금리 상태로 다시 돌아가겠느냐 했을 때 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제 과거의 그 정말 제로 금리 상황은 앞으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의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올해 뭐 한 번 하겠다, 내년엔 4번 하겠다 하더라도 3%대의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의 뭐 엔화가 지금 폭락하고 있는 부분, 이만큼 이제 폭락했으니까 이 정도 올라가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이만큼 먹겠구나. 아까 이제 돈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 자체가 우리가 조금은 이제는 금리 자체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 그러한 밴드 자체를 정말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져요. 이거랑 똑같은 얘기네요. 똑같은 얘기를 지금 다르게 얘기한 거예요. 1분을 버렸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점심시간에 우리가 런치 토크로 알아야 될 건 엔화가 38년 만에 최저,
그렇죠. 슈퍼 엔저 네. 여기에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는 거고 이 엔저를 탈피하기 위한 일본 정부는 지금 꼼짝달싹 못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결국은 미국이 정하는 거죠. 미국 미국이 금융상을 어떻게 그러니까 어느 속도로 어느 수준까지 할 건지 좀 알려주면 네. 정리될 겁니다. 정리될 그러니까 좀 일본은 모르겠으니까. 네, 그냥- 또 똑같은 얘기 하려고 아 제가 좀 다른 얘기할게요. 좀 다른 얘기 합니다. 네, 일본은 네.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인가? 똑같은 얘기죠. 죄송합니다. 예. 꼼짝달싹 못하고 그렇죠. 미국만 미국만 쳐다보면서 보고 언제 인하해주나 우리랑 그건 같은 입장입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네네. 전 세계가 보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드시면서 그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지금 PD님도 재미없으니까 이걸로 어떻게 돈 버는지 좀 얘기해달라고 그 말씀하시거든요. 벌어, 이 못 벌어. 엔화, 네, 엔화로는- 엔화 투자 어떻게 돈 벌어야 됩니까? 저는 여기 먼저 갈까요? 왜냐면 자꾸 멘트를 뺏기는 것 네,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먼저 엔화 하시죠. 투자 돈 버는 법 알려주세요. 먼저 발언권 드렸습니다. 좀 어려운 걸 먼저 주셨네. 또 저는 앵무새 무드가 좋은데 오늘. 아 이쪽 먼저 갔다 예, 오는 거 예. 그대로 따라하는 거 좋은데. 예, 자 일단 엔화로 돈 벌 수 있는 부분은 네. 일단 환차익을 먼저 1순위로 볼 수 있는데 차익. 저는 사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요거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미일 금리차 외에도 일본 경제 성장에도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GDP예요. GDP가 지난 1분기 때 크게 마이너스 성장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 마이너스 성장이 뭐 지속적으로 이어지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이게 갑작스럽게 또 회복을 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또 보지는 않습니다만 지금의 이 일본 경제 성장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환차익을 우리가 여기서 미국이 이렇게 견조한데 그럼 이 자체가 줄어드는 그 요인이 있을까 해서 저는 별로 안 보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예, 안 보이기 때문에 자 오히려 이제 일본 수출 기업에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 일본 수출 기업, 글로벌 기업에 특히나 우량한 기업에 네. 뭐 투자를 하시는 게 뭐 가장 그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본을 어떻게든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에 투자할 곳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부분을 하기에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저는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슈퍼 엔저로 딱히 이렇게 명확하게 수익 낼 거는 크게 보이진 않는다. 왜냐면 그렇죠. 매크로에 다 정치적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오케이. 돈쌤님은요? 저는 뭐 개인 투자자가 환율 관련해서 뭔가를 안 하는 게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너무 어렵고요. 너무 어려워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데없는 거라서 돈을 안 잃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환율이나 원자재는 우상향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잘못되면 탈출을 잘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그 엔저일 때는 그냥 일본을 많이 가는 게 이제 남는 장사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어제 오늘 코스닥 이런 데서 상반기 때 많이 강했던 애들이 빠지고 있는데 그나마 탄력성이 좋은 애들을 빨리 추려가지고 진입하는 게 개인 투자자한테 차라리 어울리고 또 기대 수익률이 높은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행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 우리가 싸니까. 그게 우리가 직접 소비하러 그렇죠. 그게 일본을 남는 가자. 거죠. 예, 그게 남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제가 항공주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항공주 좋았지 않습니까? 항공주. 맞아요. 수요일 때 대한항공도 좋고. 좋았고 네. 그런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 쪽으로 보자. 일본으로 특히 많이 가는 항공편 뭐 이런 거 있어요? 저가 항공 이런 거를 저가 좀- 항공이 많이 가죠. 일본이 가까우니까. 저가 항공이 이제 비행기가 작다 보니까 멀리 못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조금 더 큰 비행기가 이제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운임이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항공도 조금 좋았던 모습도 운임이 올라간 역시.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오케이.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행 관련주 이런 거는 별로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쪽으로만 아마 투자 아이디어가 좀 있을 것 여행도 같아요. 요즘 여행사를 잘 안 끼고 맞아. 다 알아서들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냥 예. 다 항공주가 예, 그나마. 그리고 일본은 하도 자주 가셔가지고 옆 동네 가듯이 가셔갖고 맞아. 예, 여행사는 그냥 지금 티켓팅만 누적 여행객만 100만 명이래요. 1000만 명. 1000만 명. 엔저로 두 분 어떻게 일본 여행 가셨어요? 안 갔습니다 지금. 예, 그 애는 전데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엔저 시간저. 여행은 돈과 시간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엔전대 시고. 예. 네. 자, 슬픕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엔화 관련해 가지고 뭐 뉴스 나오는 거는 엔화 환차익 노린 투자액 11조다. 바닥 밑에 지하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경고음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환율은 사실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틱마다 거래하는 이런 FX 마진 뭐 이런 것도 있는 만큼 환율은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요것도 엔화가 더 엔저가 깊어질지는 여러분들 조심을 하시고 경계감을 가지고 좀 지켜보셔야 하고 엔화로 환차익을 노린다 하더라도 이전보다는 달러 엔 눈높이가 훨씬 더 높아졌다는 맞아요. 거. 이게 고착화됐다는 거. 요거는 한번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어떻게 내용이 좀 어려운데 두 분께서 쉽게 풀어주신 것 같아요. 요 정도면 쉽게 푼 거죠. 뭐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을 해서 저는 쉬었습니다. 반복 학습. 요게 그 K 교육 예, 아니겠습니까? 예, 예. 반복 학습.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MG 글로벌 박종훈 팀장님 그리고 돈쌤 유튜버 우리 정현두 쌤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